그는 오른쪽 경동맥 수술을 위해 수요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다. 얇은 가운과 종이 슬리퍼 차림으로 간호사와 함께 수술실로 들어갔다. 마스크를 쓴 마취의가 국부 마취와 전신 마취 가운데 어느 쪽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번에는 전신 마취를 부탁했다. 전보다 수술을 쉽게 견뎌보려는 의도였다. 그는 쓰러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불길한 운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느낌으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며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결국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심장마비. 그는 이제 없었다. 있음에서 풀려나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처음부터 두려워하던 바로 그대로. 필립 로스의 장편소설 에브리맨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85세 나이로 타계한 필립 로스. 그 부고를 듣고 평범한 한 남자의 생애와 죽음을 다룬 소설 에브리맨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이 삶을 완성하는 조각인지 아니면 소설에서 표현한 대로 있음에서 벗어난 암흑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태어났듯이 모두가 죽는다는 그 단순한 진실 앞에서 더 행복해지라는, 더 사랑하라는, 더 읽고 쓰라는 그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배수연 시인님과 시인의 친구분인 임승훈 소설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성의 목소리가 배수연 시인이시고 네. 네, 남성의 목소리가 임승훈 소설가님. 네, 맞습니다. 네. 네, 배수연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문학수첩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2018년 첫 시집 조이와의 키스를 출간하셨습니다. 조이와의 키스, 첫 시집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그냥 그렁저렁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영양제를 하나 더 먹긴 하는데 네, 그냥 그랑저랑 네. 죄송합니다. 네. 긴장했나 봐요. 네. 어떤 영양제를 드세요? 양경원 평론가가 오메가3가 들어있는 젤리를 줬어요. 네. 네,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자 먹듯이 먹고 있습니다. 네. 겉에 설탕이 뿌려져 있나요? 네. 4개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네, 함께 나온 분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승훈입니다. 저도 요즘에 먹는 영양제 얘기를 할까요? 네, 좋아요. 네,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 비타민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였지? 그 손톱이랑 머리카락이 좋은 거? 수영을 매일 해가지고 그런 맞아요. 걸 먹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손톱용 영양제.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저도 매일매일 5알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머리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네? 헤어 모발 상태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책 나온 것도 얘기할까요? 네, 그러세요. 저 여름에 책 나옵니다. 네. 6월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늦어도 7월 초에 나옵니다. 임승훈 소설가입니다. 네. 네. 제목이 뭔가요? 제목
그걸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수연님 표제작이 조이와의 키스예요. 그래서 네. 이 시를 보면은 조이의 어금니 중 하나는 박하사탕일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뭐 조이와의 여행, 예, 조이의 당근밭, 조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뒤에 해설의 양경원 씨가 조이에 대해서 또 언급한 부분이 있죠. 네. 예, 아직 청취자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이에 대해서 조금 본인의 작가의 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이의 실제 모델이 있느냐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실제로 모델도 있고요. 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감정의 상태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메타포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 이제 배우자인 제 짝꿍한테서 영감을 받았고 그 조이라는 이름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조이, 그 조이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조이가 이제 직역하면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기쁨이 많은 존재,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쁨이 저한테는 되게 자극적이고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 기쁨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저의 열망이기도 하고 또 관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 풀어져 나온 것 같은데 조이가 딱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조이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면서 많이 조이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첫 시집이라서 기분이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까지 양력을 적을 때는 본인의 책이 없었고 네. 이제는 책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첫 시집을 내고 비로소 본인이 작가라든지 시인이 됐다. 드디어 됐구나. 마치 출생신고를 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배수연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제 시집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앨범 없는 가수였다가 앨범을 낸 것 같은 그런 좀 든든함이 있어요. 네. 배수연 시인님은 서양화와 철학을 전공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화를 배운 것과 시를 쓰는 것 사이에 어떤 유기성이라고 할까요? 관련이라든지 상호 영향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명료하게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거 인지는 잘 못했는데 제가 시를 어떻게 쓰는지를 떠올려 보면 저는 시를 쓸 때 이렇게 머릿속에 뮤직비디오 같은 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걸 묘사하는 게 제 시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파편적이면서도 연속된 어떤 이미지들이 있고 그 이미지들을 받아 적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창작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시쓰기가 시작되기도 하는데 저는 확실히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렬하면 그걸로 인해 시쓰기가 시작되는데 원래 제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게 됐는지 아니면은 뭐 미술 전공하면서 그런 게 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제가 시를 쓰는 어떤 그 상태에서 그 영감이 시각적인 자극이 가장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지난회에 나온 문보영 씨는 네. 그 활자라든지 단어를 충돌에 의해서 본인의 시적 이미지를 많이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영상성, 회화성 네. 이런 쪽인 측면에서 네, 어떤 시각적인 배치 저는 네, 그런 충돌인 것 같아요. 네. 시인뿐만 아니라 미술 선생님이자 화가이기도 하세요. 시인, 화가, 선생님까지 각 직업마다 어떤 매력,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시를 쓰는 일은 둘 다 창작을 하는 일이라는 면에서 저한테는 같아요. 근데 미술 교사는 그냥 생활의 영역인 것 같아요. 명확히. 네. 그래서 왜 생활은 되게 고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술 교사를 하는 일이 특별히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8년 정도 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좀 최근에 특히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좀 권태감도 많이 들고 무력해지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저한테는 교사는 생활의 영역, 네, 나머지는 창작, 예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생활이 없으면 창작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활에서 또 고통을 받아야 창작도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년 동안의 교직 생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뭐 임용고시라든지 노력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떠올리며 버텨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더 해보자. 그 함께 나오신 임승훈 소설가가 보기에 배수연님은 시인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화가로 보일 때가 많습니까? 네, 사실 배수연 작가가 헤이스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선생님으로도 일하고 있고 작가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뮤지컬 극작도 했어요. 그리고 동화도 썼고요. 배수연 시인이랑 평소에 얘기할 때 보면 어느 한쪽의 예술가라기보다 전반적인 그냥 예술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반적인 문단 작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니컬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제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시니컬한데 네. 맞아요. 제 짝꿍이 들으면 굉장히 놀랄 텐데 그 말에 반대할 텐데.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것도 좀 덧붙이려고 했는데 사실 배수연 작가가 시니컬하고 고집이 세다는 걸 친해지고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글을 쓰고 예술하면서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배수연 작가의 평소 성격이 그거를 자의식 과잉적으로 티내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긴 했어요. 특히 너의 이름은 얘기할 때 영화나 그런 거 얘기할 때 종종 배수연 작가가 흥분을 해요. 맞아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술가구나 라는 걸 종종 느끼긴 해요. 맞아. 너의 이름은 그때 저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기억하고 있었다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제가 너의 이름은 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감정이 과잉됐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재밌는데. 네. 어떤 대상에 대한 찬반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좋습니다. 이 조이와의 키스를 보면은 시집이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집 원고를 추리면서 이렇게 나눈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집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네. 저도 이렇게 했고 조언도 들었는데 그 시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에너지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호기심이나 설레임 같은 정서들을 그리고 2부는 좀 더 위트 있는 것 그리고 좀 이렇게 발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그리고 3부는 좀 침잠하는 거 그리고 좀 우울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고 4부는 이제 수용하면서 확장되는 그런 정서를 가진 것들로 나름 분류를 했는데 처음엔 너무 명료하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편집자께서 조금 섞는 것이 좋다. 너무 딱딱 끊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섞었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여기 시집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한 편의 동화를 읽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시의 어떤 시적 화자의 모습이 때로는 굉장히 미숙하다고 할까요? 여기서 미숙하다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은데 여기서 미숙한 거는 굉장히 여고생 같은 러블리한 그런 모습이에요. 미성숙함. 그렇죠. 미성숙함에서 오는 매력. 네.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조숙함에서 오는 성찰. 어떤 이런 경계들을 절묘하게 넘나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 시를 쓰면서 어떤 이렇게
이질적인 것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어떤 시적 전략 이런 거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의도했던 건 아니고 뭐 미숙함과 조숙함으로 읽어주시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학창 시절에는 되게 조숙하고 성숙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키도 지금 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때 컸고 네. 그리고 외모도 그랬고 그래서 중학교 때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서점 주인이 계산을 하면서 이걸로 가외를 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래들에 비해서 되게 조숙했고 좀 생각도 그랬어요. 그래서 잘 못 어울렸고. 근데 가족들이 다 말하기로는 그때 이후로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되게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철이 일찍 들었는데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제 성격을 제가 어떻게 말하기가 쑥스럽기도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말할까요? 아니, 근데 제가 공신력 있는 그 결과 있잖아요. 그 심리 뭐 성격 테스트 네. 그거 해본 결과로 얘기하자면 그 MBTI는 INFP 네.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4번 유형으로 네. 나왔더라고요. 그냥 혈액형 말하는 게 훨씬 저는 아니에요. 무슨 혈액형의 전형적인 성격입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던데. 네. 근데 저는 이 시집을 이렇게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시적 화자의 목소리가 어떤 한 대상이라든지 한 사람을 굉장히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옆에서 보시는 임승훈 친구분의 견해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선배님이 보신 거랑 좀 유사한 느낌을 평소에 받아요. 꼭 글을 읽지 않아도 평소 성격도 그렇고 저는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미숙함 혹은 미성숙함과 조숙함이란 표현이 정말 너무 적절했던 것 같거든요. 성인이 되면 자기가 생각하거나 누구에게 느낀 긍정적인 마음을 좀 부끄러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하고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배수연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노출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반면에 또 생활하는 걸 여러 가지를 보면 생활이 굉장히 잘 조직돼 있고 그걸 지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정말 어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그 선배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평소에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코스타리카의 빵빠레, 트럼펫 트램폴린, 뭐 유나의 마다 굉장히 독특한 조어로 이렇게 시 제목이 이루어져 있는데 시 제목을 짓는 뭐 나름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어떤 발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재밌게 독특하게 시 제목을 봐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직관적으로 짓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제목이 잘 안 나오면 좀 찝찝하고 그 시가 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소설가들이 제목을 짓는 방법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시인들은 아마 시집의 제목과는 다르게 한 편의 시를 쓸 때는 시 제목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되게 직관적으로 짓거든요. 네. 소설가들의 소설 제목 어떤가요? 짓는 습관은 뭔가요? 이분도 워낙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는 제목을 잘 못 짓기 때문에 제목 고민을 보통 한 10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장된 수치지만 선배님은 어떠세요? 선배님 저는 제목 못 짓기 대회 나가면 1등 정도 합니다. 선배님 1등이에요? 대상 뭐 이런 거. 아 진짜요? 소설은 참 좋은데.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부분을 낭송해 주실지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붕 수집가. 나는 지붕을 바꾸고 다니는 거인, 지붕 수집가. 거인이라면 기다란 꼬챙이로 밤을 찔러봅니다. 푹 익어
밤의 반대편까지 관통하는 밤이라면 거인이 움직입니다. 그날은 아무리 느린 거인이라도 세상 끝에서 끝까지 다녀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날아봅니다. 괜히 발끝을 휘저어 봅니다. 때를 지어 날던 거북이들 채어 나갑니다. 나는 마음에 드는 지붕을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사실 거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인간들도 상자를 열어보길 좋아하니까요. 심지어 인간은 상자 안에 들어가 삽니다. 하지만 거인은 어떤 상자에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거인입니다. 마을은 고요합니다. 지붕들의 배치는 어떻습니까? 딱히 지붕이랄 것도 없는 빌딩들은 불행한 번역처럼 서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궁전과 영국의 작은 극장과 일본의 성공의 성당과 케냐의 유치원과 한국의 향교와 산동네의 지붕들을 쓰다듬습니다. 어떤 것은 서로 바꿔놓고 어떤 것은 자루에 넣어둡니다. 거인은 어떤 지붕 아래도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거인입니다. 나는 가져온 지붕들을 모아놓고 잠이 듭니다. 지붕들은 내게 잘 보이려는지 오래도록 헝클어진 정수리를 다듬습니다. 네, 시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회화적인 그 지붕과 지붕, 그다음에 건축물과 건축물이 잇닿아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 시집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대표 시들을 이렇게 연애 감정이 있는 어떤 시들, 그런 사랑에 관한 어떤 서정 시들로 많이 기억을 해주셔서 또 그런 것들 많이 읽었는데, 또 이 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고 조금 결이 다르지만 동화적인 상상력, 연애 감정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읽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조이와의 키스에는 달달한 연애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다른 성격의 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독자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승훈 소설가의 목소리로 배수연 시집에서 고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낭독을 좀 연습을 했습니다. 네. 선배도 그렇고 밖에 계신 조혜진 선배도 그렇고 모두들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게 일단 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는 참 좋은 토스트였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는 참 좋은 토스트였습니다.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못난이 핫도그가 추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웠지만 뽐내지 않았고, 그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인색하지 않았고, 그는 경직된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았으며, 솜사탕은 이 대목이 너무 슬픈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아랫도리를 적셔버렸습니다. 토스트의 두 귀는 얼마나 적당한 갈색이었는지, 아침 햇살에 윤이 나는 정수리는 얼마나 단정했는지, 그의 가슴은 얼마나 바삭하고 부드러웠는지, 토스트기에서 뛰어오르던 그의 명랑한 까꿍, 모두가 눈을 감고 그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모든 버스는 그를 닮은 진실된 사각형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고, 우리는 따뜻한 배를 두드리며 아기 엉덩이 같은 일출을 함께 본 친구였습니다. 누가 그의 버스를 호수로 몰게 했습니까?
그날따라 호수의 우유는 왜 그리 불어났던 건가요? 그의 성긴 속살이 뿌옇게 풀어지는 것을, 포악한 오리와 잉어들이 달려드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성가가 울려 퍼지고 딸기잼과 땅콩 버터는 이마를 맞대고 흐느꼈습니다. 가로 세로 4대6, 호두나무로 짠 관 위로 무수한 국화꽃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토스트가 없는 아침을 맞아야 합니다. 차가운 시리얼을 삼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는 참 좋은 토스트였습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스튜디오 바깥에서 전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기립박수. 네. 오늘 저기 배수연 시인님은 같이 데리고 나오신 분을 후회하지 않으신지. 네. 아니 아까부터 저는 네.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더욱 이 낭송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승훈 소설가님은 이 시를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일단 이 시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는 다른 시였어요. 그리고 읽고 싶다고 처음 생각한 시는 또 다른 시였고요. 하나의 시는 조이와의 여행이었고요. 그 마지막 문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즈음의 그 이미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트램플린? 트럼펫 트램플린이요. 그 시가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해본 결과 저는 항상 피나는 연습. 네, 피나는 연습. 항상 연습을 많이 전에 합니다. 네. 배수연 시인이 뮤직비디오 같은 걸 찍었는데 저한테 허공에 바이올린을 켜는 그 장면을 해달라고 했어요.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일주일을 연습했잖아요. 아니 가면을 쓰고 네. 이렇게 진짜 악기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것도 뒤에서 그냥 그게 서 있는 연출적인 건데 그거를 그렇게 실감나게 하기 또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매사에 그렇더라고요. 매사에. 지금 소설도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나는 연습. 네. 네. 열심히 안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근데 저는 배수연 시인의 이 로맨틱한 모습, 달달한 모습 혹은 예술가적인 면모도 좋아하지만 평소 배수연 시인이 굉장히 재치가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 시를 아마 그 전에 배수연 시인이 읽은 것과 다른 분위기하고 다르게 이걸 제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단선적인 침묵과 그다음 어떤 리듬 네. 속에 갑자기 맨 마지막에 확 뭔가 네.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그거는 사실 네. 제가 가져오는 소리의 바깥에 있는 소리인데 네. 그래도 그게 마무리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네요. 상당하네요. 네. 어떤 소리입니까 이게? 이거는 제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서 나는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소리는 그 메종드 히미코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알약이 든 은색의 빳빳한 포장기 있잖아요. 그거를 소분을 하려고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 전혀 아닌데 영화에서 나는 소리는 유난히 시적으로 느껴지고 되게 그 소리가 즐거워요. 근데 그런 소리들 중에 가장 처음의 기억이 이 소리예요.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소리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영화에서 소리들의 어떤 재미인 것 같은데 이 소리를 고른 거는 사실 제가 지금 되게 아주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상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상들을 좀 특별하게 바라보려고 또는 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네. 오늘
야구로 시작해서 야구로 끝나는 그러네요. 숨이 상관을 이룬 그런 의도치 인터뷰였습니다. 않게. 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정말 네. 제가 버퍼링이 좀 걸리는 사람인데 입이 풀리려고 그러니까 끝나서 너무 서운하네요. 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저기 시집을 네. 출간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는 뭐 다음 시집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생각할 네. 수 있고요. 혹은 이번 시집을 마치고 뭐 가깝게 여행을 갔다 오신다든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보다는 뭐 다른 분야의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고 싶다든지. 저 그림책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책 원고를 얼마 전에 완성을 해서 여기 있는 임승훈 선배에게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출판사에서 그림책이 나온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그 안에 글도 쓰시고. 네네. 4세에서 6세 아동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동화예요. 네. 거의 머릿속에 구상 작업이 거의 끝나신 것 같습니다. 딱 말씀하시는 거. 그 이후에 이야기들도 10가지가 더 있어요. 다만 그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우리 임승훈 소설가도 지금 출간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시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책이 출간되면 또 다시 한번 뵙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배수연 시인님 보내드리고 전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책에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번역가 이태현님 그리고 허정본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번역하고 강의하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저는 새로운 번역, 지난번에 작품을 하나 끝내고 새로운 번역을 시작을 해서 네. 항상 시작은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잘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머리를 해지우면서 네, 작업을 하고 쥐어뜯으면서. 있어요. 네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 읽어주실 책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원 번역가님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 대표작 네. 한강 작가님의 바람이 분다 가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우리 이태원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970년 11월 27일 생이다. 거기서 9달을 소급해 내 부모가 몸을 섞었고 어느 확률적 시간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포 하나가 분열되며 급팽창했을 것이다. 물질의 벽을 뚫고 생명이 터져나왔을 것이다. 처음 내 생일을 삼촌에게 말했을 때 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책장에서 두툼한 화집 한 권을 꺼내왔다. 날카로운 책장에 손을 베이지 않기 위해 삼촌은 면장갑을 끼고 책장을 넘겼다.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야. 삼촌은 말했다. 1903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9살의 가족과 함께 브루클린으로 망명했고 1970년 2월 25일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던 날을 전후해서 너는 처음 생겨났겠구나. 나는 잠자코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의 가운데가 분할되었고 서로 다른 색채의 커다란 사각형 두 개가 바탕색을 향해 번지며 스며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색채가 번지게 하기 위해서 붓 대신 스펀지로 치기도 했다고 해. 색채들의 충돌이 인간의 내부에서 스며나오는 감정처럼 느껴진다는 것에 난 놀랐다. 시작도 끝도 없던 혼돈이 방금 갈라져 피 흘리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그토록 단순한 구도의 비구상 화면에서 극적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 기묘하게 느껴졌다. 네. 이 부분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한강
작가님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에서도 이제 마크 로스코와 나에서 이제 다시 언급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자랑 저랑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같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통점. 이 부분에서는 화자하고 작가하고 이제 같은 대입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강 작가님의 이렇게 생년월일이 1970년 11월 27일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작가와의, 그러니까 화가와의 연결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한 거는 그 굉장히 가녀리고 좀 부드러운 그 외모에 비해서, 저도 작가님을 이제 자주 뵀었었는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정말 처절하고 막 고통스럽고 물론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항상 이 삶과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공존해 있다는 생각, 그런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작가가 생겨나는 시점에 다른 화가의 죽음이 연결돼 있다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가의 작품을 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저도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기 마크 로스코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등장인물의 그림에 대한 이 설명들이 또 굉장히 또 마음에 와 닿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허정범 번역가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김원 시인의 한 문장이라는 시집을 가져왔고요. 네. 올해 나왔어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네. 네. 거기서 첫 시를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하라. 나중에 말하면 달라진다. 예전에 말하던 것도 달라진다. 지금 말하라.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왜 말하는지, 이유도 경위도 없는 지금을 말하라. 지금은 기준이다. 지금이 변하고 있다. 변하기 전에 말하라. 변하면서 말하고 변한 다음에도 말하라. 지금을 말하라. 지금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말하라. 지나가기 전에 말하라. 한순간이라도 말하라. 지금은 변한다. 지금이 절대적이다. 그것을 말하라. 지금이 되어버린 지금이 될 수 없는 지금을 말하라. 지금이 그 순간이다. 지금은 이 순간이다. 그것을 말하라. 지금 말하라. 네. 이게 이 시가 영어로 번역될 경우 어떻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는 단어가 많이 활용되는 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참 못했고요. 네. 네. 김원 시인을 제가 여러 번 번역해봤어요. 여러 번 출간을 했었고요. 제가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번역하고 되게 비슷한, 번역가의 자세와 되게 비슷한 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번역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인 직업인데 저는 이 지적인 직업을 어떻게 종사하냐면 저는 굉장히 막노동으로 생각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수록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영어 목소리가 들릴 때 제가 그걸 다 빨리 받아 적어야지. 지금 될 수 없는 지금을 말하라. 지금이 그 순간이다. 지금은 이 순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원 시인이 이 시로서. 그러니까 시를 쓸 때도 물론 지금 얘기해야 된다. 너무 시 쓸 때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시가 망쳐지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성복 시인의 그 시론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네. 무한화서라는 책에 보면요. 그래서 이 시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역동적이고 너무 그 김원 시인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역가시다 보니까 외국 소설이나 외국 시도 그동안 많이 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외국 문학에 비해서 좀 더 빛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방송에서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네. 한국 문학은 좀 상향 평준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등단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등단 시스템을 설명해 주면은 어떻게 문학을 그렇게 선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다양성에 있어서 약간 희생이 있어도 그래도 뭔가 우리나라 책방에 한국 문학 아무 작품이나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우리나라 문학이 되게 빛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독자들이 너무 빛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방에 가면은 막 시집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고 거기 앞에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시집을 사고 있고 그런 광경은 정말 영미권에서는 거의 상상도 못 하거든요. 네. 네, 그 우리나라 독자들이 정말 빛나는 것 같아요. 이태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우리 글의 어떤 역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우리는 이제 겨우 200년? 150년? 그런가요? 사실은 한자 문화권에 오래 있었지 한글로 이렇게 글을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역사에서 현재의 그 문학 작품을 보면 저는 역시 한국 사람 최고야. 한국 사람 아니 좀 그런 좀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더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언어에서 주는 차이라기보다는 각 작가가 갖고 있는 좀 그런 차이지 그게 언어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 반대로 한국 작가들이 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물론 번역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분은 없기를 바라요. 네. 진짜 없기를 바라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작가분들이랑 작업을 하면은 되게 저희를 걱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기 힘들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다시 그냥 바꿔드릴까요? 뭐 이런 거입니다. 근데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저희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작가분들이 본인의 작가관, 뭐 세계관, 문학관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스스로에게 진실된 그런 작품을 내놓기를 저희는 바라죠. 그 나머지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독자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작가님의 작품을 가장 완성도 높게 써주시는 그것을 저희는 주문 아닌 주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느끼는 거지만 그 등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물론 그 글을 쓰는 어떤 세계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뭐 초대권 같은 그런 개념은 있지만 이 등단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글 쓰시는 분들의 어떤 그 글 쓰는 그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좀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미권도 그렇고 이제 유럽권도 그렇고 단편집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도 마찬가지고 단편도 물론 이제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을 안 읽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중에서 특히 시하고 단편은 사람들이 거의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품 번역을 위해서 이제 선택을 위해서 읽을 때 아무래도 단편을 좀 어쩔 수 없이 평가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단편을 읽고 이 작가 괜찮다라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 이 작가의 그 장편들을 찾아봐요. 번역. 근데 단편에서 느꼈던 그런 반짝거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퇴색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장편을 읽으면 좀 늘어지는 이게 장편은 장편대로 이렇게 장르가 따로 써져야 되는데 단편 쓰는 그런 느낌으로 좀 늘린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주는 작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전 작품을 써주시면 그 다음은 저희가 해결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 문학이 외국에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문학이 외국에 더욱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정범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그래도 한국 문학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북커 국제상도 탔고 네.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우리 신경 작가님께서는 Man Asian Literary Prize 그것도 북커 재단하고 비슷한 재단에서 내는 상이거든요. 그것도 수년 전에 탔고요. 엄마를 부탁해로. 그리고 인지도도 되게 높고요.
또 저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는 이 한국 문학 팬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되게 젊은 분도 되게 많으시고 뭐 이렇게 북캐스트 하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지난 수년간 한국문학번역원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국가라든지 또 우리나라 작가분들, 출판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그 노고를 제가 굉장히 높게 사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펀딩의 기회를 결국 돈으로 돌아가는데 이 번역가들이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외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문학을 사랑해서 이 업계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랑마저 그 담보를 잡아서 번역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저희는 너무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사문화재단이라든지 뭐 한국문학번역이라든지, 근데 그리고 출판문화진흥원에서도 요즘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죠. 근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장거리 이렇게 뭔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많은 번역가들을 많이 양성해 주셔서 돈 많이 주세요. 이 고효율 저임금 노동 구조를 지금 네, 정확하신 표현이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많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양질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동감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많이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번역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꼭 뭐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에서 이제 문학까지 이렇게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이 너무 상대를 배려를 하는 그런 좀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 같은 경우는 한복 같은 경우도 뭐 코리안 뭐 그 뭐라 그랬죠? 기모노라든지 뭐 그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번역을 할 때 소주 그리고 뭐 마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혀 주석이 없이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거든요. 김치는 뭐 이미 사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보니까는 된장은 된장이라고 쓰는데 간장은 소이소스라고 또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된장은 우리말이 있는데 간장은 일본한테 뺏겼다. 뭐 이런 의견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확실히 한국 문화 플러스 문학이 많이 알려졌다는 거를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한국 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어떤 천병과 같은 그런 역할인데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번역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세라든지 갖춰야 할 실력이라든지 조언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번역업계가, 특히 또 문학 번역업계가 엄밀히 말하자면 정말 업계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고 정말 밖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달라요. 여기 이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든지 그 필요한 에너지와 그 필요한 그 인내심과 그리고 그 치욕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힘들어요. 여기 안에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번역권 한번 따는데 정말 엄청난 경쟁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되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정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누가 내 실력을 인정해줘서 누가 나한테 번역물을 주고 나 그 번역물을 이렇게 다 하고 번역을 제출해서 돈 받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뭐 그 번역권을 딴 다음에 그 출판사랑 또 이렇게 열심히 협상을 해서 자기 번역료를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또 한국문학 번역원과 열심히 협상을 해가지고 그 액수를 또 다시 따와야 되고 또 거기 계약세 문제가 또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 지식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또 그거를 또 고쳐야 되고 또 이런 굉장히 적극적이고 되게 외향적인 사람을
번역가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보통 번역가는 되게 내향적이거든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그 영어권 문학 번역계는 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아웃고잉한 사람이 되게 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데보라 스미스 씨를 제가 저희 은사 중에 한 분이신데 네. 데보라 씨는 굉장히 그런 네트워킹을 잘하시고 물론 번역도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너무나도 수려한 번역가이시지만 근데 정말 그런 네트워킹도 잘하시고 이런 사람 관계 이런 거를 되게 잘 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뭐랄까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태원 선생님 의견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에서 뭐 통번역 대학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순수하게 번역가로 이렇게 산다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어쩔 수 없이 네트워킹으로 일을 따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통번역을 시작을 한 것도 이제 지인 소개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첫 고리가 또 좀 앞으로의 여정을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통역을 기술 통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기술 통역, 기술 번역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문학 번역 하고 싶고 소설도 하고 싶고 희곡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아봤던 거가 제가 대산문화재단에서 이제 지원하는 번역 지원금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기술 통번역만 하다 보니까 문학 번역이 아직 좀 모자라다는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한국문학 번역원을 듣고 거기 아카데미를 하고 그래서 계속 번역 지원 신청을 끊임없이 이것도 투쟁인데 끊임없이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원 대상이 돼서 책이 출판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출판사랑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제 하나씩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특히 공역자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는 이게 또 파트너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네. 파트너의 또 어떤 그 글의 어떤 그런 수려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네. 또 번역원을 통해서 구해서 지금 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맞춰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그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 이루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짧게 간결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작년에 대산문화재단 그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번역해야 돼요. 그게 정영수 작가님, 젊은 작가님 계세요. 저보다 6, 7, 8년 더 어리신 분인데 정영수 작가님의 애호가들이라는 소설 집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음 3개월 안에 빨리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출판사를 찾아야 되고 또 계약을 또 협상을 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이 남아 있고요. 스모킹 타이거스 관리도 더 그 번역가 모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대에서 강의를 한 학기 더 할 것 같고 일단 근 미래는 그렇고요. 장거리로는 이제 열심히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번역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이 일을 하면서 늙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태원 선생님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 가까운 미래는 작년 말에 계약을 한 고전문학 번역이 있어서 그거를 원래는 올해 내로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그것도 역시 출판사를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또 여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역가라는 이름에 걸맞는 번역을 하는 거? 그게 결국은 목표? 그리고 즐겁게 신나게 살면서 글을 쓰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두 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 또한 수반되리라 봅니다. 하루빨리 번역가들이 번역에만 에너지를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여기까지 저는 헤이스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서 첫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장편동화 햇살 왕자를 출간하신 나영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책 출간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은 축하, 격려를 받았고 부족한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아,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았군요. 예, 기쁜 것보다는 그만큼 꽃무늬가 와서 병원 치료도 받았고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지금 작품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2010년 서울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는데 동화를 언제부터 쓰셨는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께 권유를 받았고요. 아,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작가의 권유를 주신 거군요.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때 어렸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구나. 네. 네, 동화와 소설의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동화는 어린아이 선으로 보는 것이 다르고요. 동화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아, 그리고 상을 지켜주는 이야기가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현실에 나타나는 것보다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순수성을 지켜주는 게 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동화로 쓰기에는 어떻게 보면 소재가 독특하기도 한데요. 이 소재를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동화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생활이나 학교 모습, 아니면 전래동화 이런 국한된 모습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전래동화나 뭐 어떤 이런 국한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군요. 모두가 어린 시절이 있고 그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쵸.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그런 궁금증을 시작하다 보니까 인물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궁금해지고, 이제 이런 궁금증으로 인물을 찾다 보면 이제 한정된 인물보다 더 넓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책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수양대군의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역사적 사실을 사랑과 용서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재해석한 동화인데요. 여기서 주인공 단종이 햇살 왕자로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을 쓴 동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고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시작된 부분인 거군요. 예, 네. 조선시대 가장 어렸던 왕 단종의 본명이 이홍입니다. 네, 그 어렸을 때의 왕의 단종의 본명은 이홍위. 그렇죠? 예. 네. 의미가 아, 달라. 네. 그래서 어떤 점들을 착안하고서 쓰시게 된 거예요? 네, 이 햇빛을 바라보면요, 햇빛을 널리 비추란 의미가 있고요. 어떤 이제 태양보다 약했던 햇살을 떠올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떠한 비운의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결코 어떠한 슬프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네, 그런 한 대목을 들었죠. 아, 네, 그렇군요. 예, 역사적에서는 단종을 가련한 어린 왕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비운조차도 자기가 포용하려는 모습으로 나와요. 저는 이도 말고
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이 아닌 그 너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이 세상이 아닌 그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갈 것이냐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네. 그저 어려서 힘이 없고 나약해서 책임을 당하는 어른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는 거, 그리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또 자기의 생존을 떠면 아름답게 담담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나영 작가님이 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세상의 너머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저 어려서 힘이 없고 나약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왕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도 이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길을 아름답게 담담하게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씀이죠. 예, 나영 작가님은 차기작은 어떤 걸 준비 중이신가요? 예, 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아, 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 중이시군요. 예,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되게 통화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낭독으로 나영 동화 작가님의 햇살 왕자를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도 웃는 얼굴로 나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주 예쁜 흰 나비가 있었다. 그는 흰 나비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두 손의 안에 나비를 들여다보고 환하게 웃었다. 미안하다. 숙부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그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웃어주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숙부님이라서요. 그는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고 빛 속으로 점점 사라져갔다. 나는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는 그렇게 나를 떠나갔다. 나는 숙부님이 남겨준 나비를 다시 내려다 보았다. 흰 나비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더니 나비는 어느 순간 빛처럼 보였다. 내 손 안에서 나비는 빛이 되었다. 나는 그 빛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추고 내 백성과 신하들을 비추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주었다.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떠난 숙부의 길도 비춰주고 싶었다. 그렇게 빛은 내 손 안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지금 내 가슴도 아름답게 비추고 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영원한 햇살의 왕자이다.